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참 괜찮은 태도입니다. 15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 저자 박지현, 출판사 메이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1. 15년 동안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다.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다. 2008년도의 일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다는 구로 헌혈의 집을 취재하게 되었다. 헌혈의 집은 크지 않았다. 문진실과 헌혈실, 그리고 가운데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대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촬영팀 8명이 있다 보니 안 그래도 협소한 공간이 더 비좁게 느껴졌다. 게다가 다큐 3일을 찍을 때 보통은 한 공간에서 쭉 머무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촬영은 그럴 수가 없었다. 헌혈을 하러 잠깐 방문한 사람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의 미덕이 필요했다. 한 사람을 마주할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겨우 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담당 PD가 다가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무슨 급한 일인가 싶었지만 그는 대뜸 구석에 나를 앉히고는 헌혈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자고 했다. 취재할 시간도 넉넉지 않은데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중에 깊은 사연의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었다. 한 명이라도 더 인터뷰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러고 있으라는 건지 의문이 들 때쯤 PD가 나에게 물었다. 왜 압구정이나 홍대가 아닌 구로 헌혈의 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헌혈한 걸까? 글쎄요. 몇 분 만나보니 그다지 여유가 없는데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오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여유가 없는데 사람을 돕고 싶어졌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헌혈을 하고 나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나니 기분이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PD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나는 대답하며 헌혈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단편적으로 왜 헌혈을 하러 오셨나요? 라는 질문만 던지기 바빴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헌혈을 하러 온 다양한 이유와 그들의 삶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각자의 삶에서 생긴 결핍, 잊지 못한 도움을 받았던 기억, 헌혈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뉴스. 잠깐만 시간 내면 되는데 사람까지 살릴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좋은 일 하러 왔다는 이야기 등등. 그 후 두 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온 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부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헌혈을 하러 왔다고 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서 잘 보지 않게 된다면서도 쌍용, 해고 노동자들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누구든지 그들처럼 해고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었는데 헌혈의 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헌혈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받는 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 배우자와 사별한 동료에게는 위로를 전하려 하며 투병하는 친척에게는 돌봄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된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연민과 공감 능력이 있으며 집단 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우리 종 고유의 특성이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한다. 인류는 다정했기에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해지면 도태되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자연의 이치이고 인간이 사는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배워온 나에게 그의 말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헌혈의 집을 찾는 게 별일 아닌 듯 얘기했던 누구든지 해고자가 될 수 있으니 쌍용 해고 노동자들 문제가 남일 같지 않다는 어머니를 봤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생각이 글로 잘 정리된 듯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담당 PD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헌혈을 하는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특별한 이유를 찾아 헤맸을 것이다. 그래야만 프로그램이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남을 돕는 다정함이 인간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라면 헌혈의 집을 찾는 이유 또한 특별하지 않아야 옳다. 다행히 나는 헌혈의 집에서 만난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집단 내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돌봄을 제공하고 유대를 맺으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은 이 능력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그들을 그냥 참고 견뎌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는다. 장기를 기증하는 큰 친절도, 누군가 길 건너는 것을 도와주는 작은 친절도 이 유형의 친화력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의 말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다큐 3위를 하기 전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타인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대로 보기도 했었고 착하면 호구가 될 뿐이라는 말도 새겨듣곤 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정했다.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만났지만 아주 소수였다. 덕분에 나는 낯선 타인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아직도 세상을 모른다며 적자 생존의 논리를 펴려는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게 말한다. 저는 15년간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챕터 2.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다큐 3일 방송을 위해 명동 거리를 취재할 때의 일이다. 땅값 비싼 명동에만 있는 특별한 구조의 공간이 있었다. 빌딩과 빌딩,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새 공간을 가게 터로 활용하는 것. 내가 찾은 그 가게도 그런 구조의 공간이었다. 지나가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건물과 건물 틈새에 가판대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게 사장은 밖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진짜는 이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가판대 안쪽 비밀 통로로 초대했다. 건물 틈 사이 좁은 공간에 뭐가 있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되었기에 나는 얼른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쫓아갔다. 들어가 보니 통로의 폭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양쪽이 벽으로 막혀 있어 햇볕이 들지 않는 탓에 낮인데도 어두웠다. 한참 그녀의 등을 보며 따라 들어가니
낡은 목조 사다리가 보였다. 사다리 위 세상은 그야말로 놀라웠다. 여기에 무슨 공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잠도 잘 수 있다고 하고 그 옆 작은 공간에서는 세수도 하고 식사도 한다고 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릇과 접시, 세면 도구, 가스레인지 등 살림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살뜰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 많은 명동거리,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 이런 삶의 역사가 흐르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처음에는 어떻게 이 틈새에서 장사를 했을까 신기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통로 깊숙이 살림살이가 있었고 그 세월이 무려 30년이었다. 무엇보다 그 공간이 빛났던 이유는 그녀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과 삶을 긍정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녀는 명동거리 지난 역사를 꿰뚫고 있으며 그 발전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내가 방송 때문에 취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 통로에 숨어 있는 놀라운 공간을 보지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나에게 그녀는 그냥 명동 거리에 있는 수많은 상인 중 한 명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취재한 후 명동 거리는 나에게 그전과 다르게 다가왔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보면 여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궁금했고 예전 같으면 스쳐 지나갔을 상인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은 또 어떤 역사와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너무도 유명한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다.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린다. 명동 거리에서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조그만 가판대에서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파는 한 여자에게 그런 역사가 숨어 있을지 미처 몰랐었다. 그러니 인연이라는 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담겨 있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이번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와서 나를 놀라게 만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내게 걸어오면 그의 일생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챕터 3. 참 괜찮은 삶의 태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한 까닭. 9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아이가 있었다. 의사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들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눈이 안 보이더라도 피아노를 배워두면 나중에 음악 선생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점자로 된 참고서가 없을 때는 손수 점자책을 만들어가며 아들을 공부시켰다. 하지만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학들이 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찍이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 덕분에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한 맹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15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다행히 시각장애인이라서 못할 건 없다는 생각을 지닌 좋은 선생님들 덕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월가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컴퓨터에 나타나는 자료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5시간 일하면 저는 3시간에서 4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라며 면접관들을 설득한 끝에 굴지의 금융사인 JP모건에 당당히 입사했다. 그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애널리스트 6년 차에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라 불리는 CFA,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시험에 응한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그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없는 터라 응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최 측을 설득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 그는 비장애인과 공평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적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고 대리로 읽고 적는 시간을 감안해 시험 시간을 50% 더 받는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자 기능이 탑재된 계산기를 쓰는 것은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최 측은 결국 그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일반인이 쓰는 계산기를 안 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결국 시험을 보게 된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CFA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지금까지 28년째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해오고 있다. 그 주인공인 애널리스트 신순규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참 대단하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그에게도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을까?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뱃속 태아의 성별을 처음으로 확인하던 날 너무나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아이가 아들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아들이 태어나면 여느 아버지와 아들처럼 캐치볼을 하고 목욕탕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그 몫을 다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이 태어난 순간을 잊지 못했다. 의사가 앞이 안 보이는 그를 배려해 그의 손을 이제 막 나온 아들의 머리 위로 이끌었고 그는 손의 촉감을 통해 아들과 처음 만났다.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온 마음이 벅차올랐고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그 후 아들은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물가에 가게 될 때마다 아들이 물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그렇게 말렸다고 한다. 하루는 아빠 수영 잘하는데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망설이던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물에 빠지는 꿈을 자주 꾸는데 주변엔 아무도 없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아들을 보는데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마음고생을 하는 게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미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시각장애인이라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몹시 화를 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다른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아빠는 자기 전에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칠 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아빠는 그 모든 걸 이미 자신에게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는 오랜 시간 가져온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말해준 아들이 참 고마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 없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책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이렇게 적었다. 장애인을 학생으로, 직원으로, 친구로, 심지어 배우자로 선택할 수는 있어도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세계를 짐작하는 것은 대체로 상상력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애인 부모를 두게 되었으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 아이와 대화하던 중에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나 환경, 현실 등을 초월한다는 것을. 따라서 부모가 걱정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불행하거나 부모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그 다음부터 그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 부모로서 가졌던 쓸데없는 두려움과 미안함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가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조금 부족하고 결함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니까 좋아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부모는 아이에게 못해주는 것만 떠올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세상의 부모들도 부족한 환경이나 현실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사랑으로 아이들 곁에 있어 주기를.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